우리 민법 365조에 보면 저당권에서 일괄 경매 신청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별표 2개예요. 언제 이걸 쓰는 거냐? 언제? 자, 법 좀 봐보세요.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이 설정된 후에 토지의 저당이 설정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다. 축조했단 말보다 신축했단 말이 더 좋아요. 나대지, 빈 토지였어. 돈 빌려주고 저당권자 나대지를 저당 잡았는데 저당한 토지 위에 나중에 후에 저당 후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됐다는 거야. 신축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까지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토지 저당효율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 응? 이게 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 관계없어. 건물이 이미 있었는데 무허가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A가 돈 빌려주고 토지만 저당을 잡았어요. 돈 뭐 3억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설정 당시에 잡을 당시에 2019년인데 잡을 당시에 건물 이미 있었어. 토지만 저당 잡았어. 돈 갚지 않으면 2021년에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 거야. 토지 저당 건물에 미치지 않아요. 저당 잡을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관계없어. 토지만 저당은 토지만 경매해야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권리 없고 또 토지만 경납받은 사람이 토지만 인수받는 건물까지 인수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만 경매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니까 법정상 문제 생기는 거지, 이거는.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을 때 건물이 토지 위에 삼실 존립하면서 토지인들 거절하는 게 법정상권이야. 이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건물이 없었어요? 나대지야, 나대지. A가 돈 3억 빌려주고 저당 잡는, 예를 들면 2019년에는 건물이 존재치 않았어. 저당 잡은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거야. 없었던 건물이 2020년에 건물이 신축됐어요. 이건 얘기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이때는 얘가 이 건물까지 다 같이 함께 경매할 수도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있었는데 토지만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하지 건물 경매할 권리는 없어요. 나대질 때 저당 잡았다가 저당 잡힌 이후에 그 토지 나중에 건물이 신축돼 버리면 건물까지도 다 같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매제 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에 경락되면 돈 받아가야지 건물에 경락된 단도 10원도 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일괄 경매하더라도. 자, 이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경우에 나대질 때 저당 잡았다가 저당 후에 나중에 건물이 이렇게 신축돼 버리면 토지 저당가 얘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디 선택권이 있냐? 이때 얘는 토지만 경매 집어넣어도 되고 이걸 선택해도 되고요. 토지와 위에 건물과 다 같이 일괄 경매도 되고 둘째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일괄 경매라는 거 아니야. 일괄 경매 집어넣어도 되고 토지만 경매도 되고 선택해라. 그러면 일괄 신청권 다시 일괄 집어넣는다. 일괄 신청권은 토지 저당권자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일괄 집어넣는 의무가 없어요. 토지만 경매도 되고 다 같이 일괄 경매도 되고 선택권이 있는 거다. 권리지 의무는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근데 일괄 경매 신청하려면 어떤 데 일괄 신청을 보세요. 토지 저당 설정자가 건물 신축했어요. 자, 2021년인데 돈을 안 갚아요. 2년 만에 경매 집을 넣으래. 지금 딱 1년 쓰겠는데 안 갚은 거야. 그러면 경매 당시야, 지금 경매 침할 당시야. 경매 침할 당시 신축한 건물 소유자가 갑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표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 저당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야. 동일인. 이때는 일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신축해갖고요. 이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넘겼어. 지가 신축해서 지 처남한테 명의로 해버렸어. 그러면 경매 신청 당시는 신축한 건물 소유자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동일인이 아니라면 토지만 경매하지 건물까지
일괄경매 권리는 없어요. 아, 일괄경매도 누가 신축하냐는 중요하잖아. 토지 경매 당시에 토지저당 설정자와 거물자 동일인일 때는 일괄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이때는 토지만 경매해야지. 이때까지 일괄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자, 누가 졌나 보세요. 누가 진 건 중요하지 않아. 갑의 토지에 나대를 시작해봤는데 여기다가 신축을 의리했어. 갑이 한 게 아니야? 의리 신축해서 했는데 신축한 건물을 또 갑한테 인수, 넘겨줬어. 그래서 얘가 신축했지만 경매 당시는 소유자는 갑이야. 그러니까 동일인이죠? 그러니까 일괄경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축을 갑이 했느냐, 의리했느냐, 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2021년 경매 신청 당시에 어째도 이유를 막느라고 저당 설정자가 갑이 건물 소유할 때만 일괄경매하는 거야. 이게 누가 신축했든 동일인이 아니라면 일괄경매할 수 없다. 자, 일괄경매 하더라도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 배당받는 거야. 우선변제 받아야지 일괄경매하더라도 건물의 경락대금에서는 단돈 10원도 우선변제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일괄경매 신청이 들어왔어. 동일인이에요. 들어오면 토지건물 다 같이 일괄경매 들어오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토지 평가금액, 건물 평가금액 따로따로 평가 안 하나요? 따로따로 평가해요. 아파트 경매당할 때 아파트 302호 전유 부분의 평가금액, 대지 지분, 땅이요. 갖고 있는 대지 지분 다 평가 따로 해. 자, 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나 보세요. 이게 만약 4억 나왔어. 이게 4억 나왔어. 그러면 최초 감정가는 8억부터 출발이다. 그 감정평가세는 토지평가금액 얼마, 건물평가금액 합쳐서 이것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다 같이 일괄경매, 한 번에 경매 들어오면 한 사람이 다 경락받아야 되는 거냐, 토지 건물을. 이렇게 일괄경매 들어왔는데 건물은 다 같이 경매 집어넣었어. 건물은 A가 받고 토지는 B가 받고 따로따로 경락받는 거 법원에서 허락해요? 허락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토지 건물 다 같이 경매 들어오면 한 사람만 경락받을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경락받는 거 경매 허가 안 내줘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합쳐서 적어놓는 거. 한 사람이 받을 거니까. 한 2번 유찰되더니 결국 이게 얼마에 경락이 되는데 한 2번 유찰되더니 예를 들면 여기에 최초 감정가의 딱 50% 4억이 경락됐어. 경락돼서 4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억이 나오면 토지에서 얼마 나온 거예요? 2억 나온 거지. 50% 똑같이 계산해 보면 합쳤지만 그러니까 2억 나온 거야. 그럼 얘는 3억 중에서 2억은 받아가고 못 받은 돈 마이너스 1억은 일반 채권자가 돼야지 건물의 경락은 당연히 1억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토지 저당 효력은 우회는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이게 미쳐 일괄경매하는 거 아니야. 미친다면 돈을 받아가지 미치는 거지. 그런데 토지만 경매 집어넣자. 뭐 어차피 일괄경매 집어넣어봤자 한 푼도 못 받는 거. 집어넣으면 뭐야? 토지만 경매한다. 그냥 토지만 경매했어. 토지만 집어넣지 뭐. 2번 유찰되더니 토지를 변경락이가 경락받았어. 토지만 그냥 집어넣은 거야. 왜? 토지만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건물은 그냥 갑이 갖고 있어. 법정시상권이 있는 거냐? 법정시상이 있다 그러면요 30년간 존립할 수 있어. 법정시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철거시킬 수 있어. 이거 철거의 대상일까요? 법정시상권일까요? 이건 철거의 대상이야. 이 다음에 배우면 우리가 이제 법정시상권은 토지의 재산 잡을 때 이미 여기 2019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어야 돼. 이렇게 출발해야 되지 법정시상권이야. 토지의 재산 잡을 때 없었던 건물을 나중에 져서는 설사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무조건 철거의 대상이야. 일괄경매 안 해도 돼. 때려 부실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철거의 대상이라고 때려 부신 철거 대상이라고 해서 토지만 경매 집어넣으면 경매 될까 안 될까요? 나 같으면 경락 안 받아. 이게 철거의 대상이라 그러지만 내 경락받고 완납하는데 철거하면 철거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경락 완납하니 철거 소송해야 되지. 소송비 들지 시간 걸리지 속속지. 그건 유찰시킨다고 저거. 법정시상권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일괄경매 안 해주면 토지만 경매 집어넣으면 토지 경락자 건물과 법적 분쟁을 해야 돼 지금부터. 이건 골치 아프니까 유찰시킨다고. 왜 일괄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유찰되지 말고 빨리빨리 경락되라고 일괄경매 집어넣은 거지.
토지만 경매 집어넣으면 이게 유찰된다고. 그래서 일괄경매 뿐이지 토지 자당세는 건물에 미치지 않아요. 미치면 돈을 받아야지 미치는 거지. 이해되죠? 법정량 방지하려고. 아니, 유찰되는 거 방지하려고. 그럼 토지만 경매 집어넣더라도 이 경우에 토지만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이 되더라도, 경락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건물은 법정시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야. 이해되죠? 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일 때는요. 여기 사람이 다를 때는 일괄매칭할 수도 없다는 거. 이런 얘기 나오고 네 번째는 혹시 자 토지를 자당 잡아 다시 그림 그릴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렵지 않아도 여길 물어요. 갑의 토지인데 얘가 3억 A라는 사람이 3억 빌려주고 2019년에 토지만 잡았어. 왜 건물이 없었으니까. 토지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잡은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어. 신축돼 돈을 갚자라 2011년에 경매 접었는데 동일인이야.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있잖아. 일괄하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 감정가가 30억이야, 30억. 토지만 경매 집어넣더라도 받을 돈이 충분해. 충분히 받을 돈이 충분해. 토지만 건물과 일괄경매하지 않고 토지만 경매 집어넣어도 받을 돈이 충분해. 충분하더라도 건물까지 일괄경매하는 거 된다.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받을 때 충분한데 굳이 건물과 다 같이 경매하는 거. 이거 과잉 경매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법 배울 때 경매가 과잉 경매가 돼버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하해버려.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받을 돈이 충분하더라도 건물과 다 같이 일괄을 치는 과잉 경매 아니기 때문에 일괄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죠? 여기서 일괄을 신청한 이유는 법정시상권 방지하려고 신청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 경매 집어넣으면 유찰되기 때문에 유찰되지 말고 빨리빨리 경락되라고 일괄경매 하는 것 뿐이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경락되면서 단돈 10억 받아갈 수 없다. 또 일괄경매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저당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를 동일인일 때만 일괄경매하지. 동일인이 아니라면 일괄경매할 수도 없다. 됐죠? 다 됐어. 근데 맨날 이 지문이야. 법정상으로 더 잘 나왔어. 더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요. 여기에. 아무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인정. 그 4번에 제3, 단다시 문제 가끔, 아주 가끔, 진짜 6, 7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심화라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가끔 나오는 거 심화로 돌릴 거예요. 이번에 어디가 중요하냐. 제가 지금 체크한 곳이 좀 목적물의 범위, 저당 성립에 관련된 기초 이론, 그런 다음에 일괄 신청권, 그 다음에 저 침해된 구제, 이게 네 번째야. 침해된 구제, 별표 2개. 저당권 침해된 구제. 이렇게 주제별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저당이라는 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다 알아가면 좋지. 근데 시간은 어림도 없지, 이 시간 갖고는. 4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렇게 하면. 시험에 나올 것부터 일단. 저당권 침해된 구제. 별표 2개인데. 최근에 잘 나오기 시작했죠. 저당권을 침해했다는 말이 뭐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내가 토지를 저당 잡았다고 해서 돈 빌려줘 건물을 저당 잡았다 해서 그 토지를 내가 점유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당권을 침해받느냐. 점유도 하지 않는데. 저당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저당 잡은 저당 목적물. 이 저당 목적물을 침해해서 담보가치를 손상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라는 거. 이게 바로 저당권 침해예요. 내가 돈 3억을 빌려주고 3층짜리 건물을 저당 잡아놨는데 내 돈도 갚기 전에 건물을 철거시키고 있어. 1층, 2층만 남겨 3층 때려 부시겠대. 그럼 담보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이면 5만 평을 저당 잡았어. 5만 평을 돈 10억 빌려주고요. 그러니까 이면을 저당 잡았다는 거는 저당의 이면에 나무까지도 다 저당 잡은 거야. 근데 이번에 나무를 다 벌목해서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임야와 나무가 무성한 임야는 담보가치가 다른 거거든. 그런 행위, 나무를 다 벌목해서 팔아먹거나 저당 건물을 때려부시 철거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해버리면 담보가치가 하락시키잖아. 이런 행위를 했을 때가 바로 저당 침해야. 그랬을 때 저당권자한테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냐. 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이 네 가지 권리 행사해서 이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야. 첫째, 담보 가치를 손상시켰을 때 저당권자가 침해자 쫓아가서 뭐 행사하느냐? 물권적 청권 행사예요. 벌목을 중단하라, 중지하라. 철거를 중단하라, 중지하라. 내 돈 갚을 때까지는. 이게 무언청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무언청 행사하는데 결과 제거, 무슨 예방 청구권, 뭐 방해 중지 중단 다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중에 뭐는 안 된다. 목적물 반환 청권만은 이것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없잖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야를 저당 잡았는데 저당 잡은 임야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벌목해서 지금 반출했어, 얘가. 이 벌목해서 그 저당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지금 반출해갖고 목재한테 팔아먹으려고, 지금 목재한테 팔아먹으려고 좀 반출한 걸 알게 되었어. 이게 돈으로 따지면 트럭분이 100트럭분. 돈으로 따지면 이게 5천만 원도 넘어요. 이걸 발견하고 저당권에 쫓아가서 반출된 저당물을 이 목재를 내 돈 갚을 때까지 나에게 반환하라.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창고에 싸놓게 은행이 하는 얘기가 너 저당자금 임야에 있는 나무 벌목한 거 반출된 거 우리 은행 창고에다 넣어놔. 내 돈 갚을 때까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한 물권자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반환하라. 저당이 나에게 반환하라. 목재 나한테 반환하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목재 청구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출된 목재를 본래 있었던 임야에 갖다 다시 쌓아놔. 그대로 갖다 쌓아놔. 같이 경매해버리게 이 다음에. 이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반출된 저당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에 갖다 놔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목적물 반환이 아니라 이거는 결과제거 방해 청권이고 저당 자신에게 반환하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목적물 반환이 아니라 이건 결과제거 방해 청권이 본래 상관하다. 이건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유예 등기에 말소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당이 두 개가 있어. 오늘 토지 등기 보는데 1번 저당, 2번 저당. 1번 저당권이 돈이 1억이고 2번 저당권도 1억이야. 빌려준 게. 근데 채무자가 1번 저당 돈 갚은 거야. 돈 갚고서 다 변제가 된 거야. 변제는 시켰지만 말소 등기를 안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선순위가 돈이 갚아져서 소멸하면 우리 민법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저당이 실제 돈 받은 거야?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1번이 없어지면 2번 순위가 승진해서 1순위 올라오는 거잖아요. 돈은 모두 갚았는데 말씀이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좀 1순위 된 거 아니에요? 남들은 자꾸 2순위라 그러죠. 나보고. 쫓아가서 이미 변제돼서 소멸된 1번 저당권을 조속히 말소시켜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결과제거 방청권이야. 2번 저당이 이미 소멸된 선의 저당권을 조속히 말소시켜달라. 결과 제거시켜달라. 요구할 수 있다. 있다. 근데 이 물권청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냐? 언제? 침해만 하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봐보세요. 얘가 지금 나한테 항변한 이유가 뭐냐면, 야, 임야 감정평가 30억에 30억. 너 3억이잖아. 이거 나무 벌목해서 팔아먹으면 5천만 원 빠져도 너 돈 받는데 충분해. 네가 저당자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 때려부시고 1층, 2층만 경매해도 3억 충분히 나와. 그래도 철거하지 말아라. 그래도 벌목하지 말아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즉, 물권청권은 침해 결과 받을 돈이 모자라진 경우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했지만 내 돈에 지장이 없어. 아무 지장 없더라도 언제든지 행사하는 거지. 받을 돈이 모자라진 경우에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침해만 하면 내 돈 받을 지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돈 받을 지장 없더라도 중단하라, 중지하라. 언제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받을 모자라진 경우에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침해했을 때 다 때려부시고 있어요. 얘가 지금 담보를 다 때려부시고 있어요. 나무를 다 벌목해서 지금 반쯤 팔아먹고 있어요. 쫓아가서 저당권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네가 때려부시는 바람에 받을 돈 모자라였어. 너 침해 손해배상해줘. 물을 수 있는데
저당권자가 행사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손해배상은 언제든지가 아니라 침해 결과 완전한 변제를 못 받게 된 때 한해서 이때만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침해했지만 내 돈 받는 지장은 없어. 그럼 손해배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언제든지가 아니라 손해배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야. 침해했지만 내 돈 받는 데 지장이 없으면 손해배상 없는 거고, 침해 결과 받을 돈이 모자라졌다면 행사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가 아니지. 하지만 물권청구는요. 침해를 하면 언제 쫓아가서 중단하라, 중지하라 요구할 수 있어요. 받을 돈이 모자라지지 않았더라도 이건 받을 돈이 모자라질 때만 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가 뭐 행사할 수 있냐 보세요.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한 거 행사해요. 이 담보 보충 청구권이 한 말이 뭐냐면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 추가 담보 제공. 요거 또는 OR 또는 원상회복. 너 3치짜리 건물 때려 부셨는데 다시 3층 다시 쌓아놔. 원상회 요구하거나 네가 때려 부신 바람에 담보가 부족해. 너 토지건 건물이건 추가 담보 제공해줘. 아 얘가 내가 돈 빌려주고 건물을 저당 잡았는데 저당 건물을 일부러 철거시켜버려. 때려 부셔버렸어. 담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너 추가 담보 제공해줘. 땅이건 건물이건 추가 담보 제공해. 이걸 요구하든가 아니면 원상복구하든가. 둘 중 하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보 보충 청구는 이거 누가 타는 건 설정자 타는 건데, 설정 자신한테 타는 건데, 이 담보 보충 청구하면서 플러스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 하면 이거 요거 못 해요. 담보 보충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담보를 보충해주면 약속 날짜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너 다 때려부시면 불났어 지금. 담보 부족해. 초담보 제공해줘. 초담보 제공하면 기다려주겠다는 거잖아. 돈 갚이라는 날까지. 담보 보충 청구하면서 손해 청구한다는 말은 없어요. 네 번째는 또 어떤 권리가 있냐. 응?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손상 하락시킬 때 저당권자는 채무자한테 쫓아가서 즉시 변제 청권이 한 것이 있어요. 즉시 변제 평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기한에 이익의 상실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돈 2억 빌려주고 자산 잡았는데 채무자가 망했어. 맨날 빚쟁이들이 몰려와. 열받는다고 저당 건물 불을 질러버렸어. 그러면 채무자 자신이 고의 과실로 담보를 때려부시거나 손상 멸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신의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야. 너 2022년까지 갚기로 한 돈 당장으로 갚아. 넌 기한 이후 상실했어. 뭐 잘했다고? 인간 신의치 위반이잖아. 채무자가 저당 잡힌 목적물을 고의 과실로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 반하기 때문에 원래 돈 갚기로 한 날이 2022년이더라도 당장으로 돈 갚아라 요구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했는데 그럼 기한 이걸 상실하는 거야. 그때 채무자가 하는 얘기가 너 계약서 봐. 2022년까지 갚기로 한 돈이잖아. 기다려. 그러면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즉시 갚아야 돼.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면 즉시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런데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플러스 동시에 너 당장으로 돈 갚아라. 2022년까지 쓰기로 한 돈 당장으로 돈 갚아. 네 잘못을 다 때려부셨어 얘가. 인간 신체에 반하는 행위란 거야.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인간 도리에 반하는 짓이야. 너 당장 돈 갚아. 그러면서 너 손해배상 2천만 원 물어내. 당장 돈 갚아라면서 손해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거 하면서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무슨 손해배상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채무자 자신이 담보 잡은 건물을 고의과실로 다 때려부시지 않았다면 2020년까지 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 때려부시면 이자 받을 권리가 없었잖아. 너 선이자 다 내놔. 너 약속한 날짜 이자 다 지급해. 이거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담보를 보충 청구하면서 너 담보가 부족해. 아파트건 땅이건 추가 담보 제공해줘. 저당 잡혀줘. 이걸 요구하면서 손해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담보 보충 청구권과 이 즉시 변제 청구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또 담보가 부족해. 토지건 건물이건 추가 담보 제공해줘. 이거 요구하면서 또 아파트 추가 담보 제공해줘. 요구하면서 당장 오늘 돈 갚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해주면 2020년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얘기잖아. 너 담보가 부족해. 너 추가 담보 제공해줘. 그러면서 당장 오늘 돈 갚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당장 오늘 돈 갚아라. 넌 기한이 상실했어. 넌 인간 신체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 채무자 네 자신이 담보 잡은 건물 때려부신다는 행위를 한 것은 인간 도리에 반해서 당장 오늘 돈 갚어. 이거 행사하면서 아파트 건물 추가 담보 제공해줘.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둘째 하나만 선택해야 돼. 동시에는 안 돼.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 내볼게요. 담보자본 저당부를 설정자 내지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손상시 하락시 행위했을 때 저당 쫓아가서 담보를 보충을 청구하면서 너 담보를 보충해달라. 담보 모자라면 추가 담보 제공해줘. 요구하면서 손해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담보를 보충 청구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하면 이거 못하는 거지. 이거 하면 이 두 가지는 없는 거지. 너 당장으로 돈 갚어.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플러스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이자 다 내놔. 선이자. 1년치 다 내놔. 요거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확히 하셔야 돼. 이 네 가지 걸리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 저 옆에 쓴 것들. 이런 것들. 이 네 가지 권리를 가지고 보호받는 것이다. 재산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네 가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 제가 별표 2개 정도 친 데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다 두세 번씩 정독하셔야 돼. 그런 부분은 다 설명 다 드렸지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저당한 처분과 소멸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추상적인 얘기들 연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버려야 사는 데가 있어요. 버려야 살아. 버려야 사. 내가 버려줄게 다. 응? 여러분들 버리라면 못 버려. 무서워서. 제발 461쪽에 공동저당, 공동근저당 이거 버려야 돼요. 읽지도 마셔요. 거기다 버릴 때는 싹싹하게 지워버려. 그냥 싹싹하게 지워버려. 너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와도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셔. 왜 내가 지우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냥 체크 안 하면 안 하지 굳이 지우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서 나오면 어떡하려고? 어차피 읽어도 몰라. 시간 낭비야. 읽어도 모르고 또 막상 나와도 알아도 틀려. 왜 틀리냐? 보세요. 기출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462쪽 정도 나와. 이거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계론에서 나누기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래, 이거를. 아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면요. 극도로 긴장하면 나누기도 안 돼. 응? 응? 이거 뭐, 예를 들면, 400을 120일로 나눠봐라. 이걸 못 나눠, 이거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한 평이야. 3.3058제곱미터. 이게 한 평이야. 근데 옛날에 7회 때 지적법에서 한 평의 넓이는 단다시 문제 나왔어. 1번, 우리가 약 3.3제곱미터 한 평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게. 근데 끝자리를 물어봤어. 1번 3.3048, 2번 3.3058, 3번 3.3068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본 적은 슬쩍 있어도 눈여겨 안 봤지. 근데 공식이 나와 있었거든요. 400을 121로 나눈 것이 바로 한 평이다. 그걸 나눴어. 10명 중에 3명도 못 나눴어, 이거를. 그렇잖아요. 58인지 48인지 헷갈리잖아. 나눠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못 나눠요. 중간에 한번 0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것도 안 되는 분들한테 이거를 1분에 계산하라고? 선생님이 내가 풀어도 2, 3분 걸려요. 후순위까지 계산하려면. 그럼 여러분들이 풀면 5분씩 걸려. 그러면 우리 민법의 문제점이 뭐냐. 내가 어느 문제를 알아.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커, 풀어도. 아는 문제는 1분 안에 풀려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결과도 안 좋아. 그러니까 시간 다 잡아먹고 결과도 안 좋고 이거 어쩌려고 그래, 이거. 그래서 이 공동저당 꼭 이건 어렵게 나온 문제가 아니야. 책은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지금 30회, 29회 때는요. 비교적 쉽게 나온 걸 두 문제 보여준 거야. 나와도 어쩔 수 없지만 나와도 버려야 돼. 자, 그럼 어디냐? 근저당 별표 3개. 그럼 제가 별표 3개 친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네.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두
두 문제 중에 뭐가 하나 고정됐다고요? 목적물의 범위 고정. 그럼 한 문제가 이제 근저당, 저침해당 구제, 일괄 경우 신청권. 단다시 문제로 그냥 저당의 성립에서 어떤 채권이 저당 성립되는 거냐고 기초적인 이론. 이렇게 찍으면 돼. 법정당 빼고도 이렇게 많어. 여기 말고도 이자면적 심화 들어가면 제3직자의 지위가 어떻고 제가 법정당 어떻고 하면 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8군데를 해야 돼. 그럼 됐지. 그럼 더 이상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죠? 충분해요. 자, 근저당은 별표 3개예요. 나중에 크죠. 그럼 여러분들이 별일이 없다면 목적의 범위에서 한 문제, 근저당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만나고 오는 것이 정상적이야. 올해. 네, 근저당을 한번 볼게요. 근저당. 자, 교재 어디냐? 466쪽이야. 근데 근저당을 내는 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래 한 문제는 근저당 내자. 이 근저당 내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잘했어요. 왜 옳아요? 그렇죠.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저당 수도 쓰는 얘기야. 여러분들 은행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다 근저당 잡지 은행이 일반저당 안 잡아요. 한번 등에 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혹시 많을 테니까. 이 근저당 너무너무 많이 쓰는 제도야. 많이 쓰는 걸 알려줘야지 잘 쓰지도 않는 공동저당을 왜 내고 난리야. 많이 쓰는 걸 물어야지. 그래요? 많이 쓰는 거다. 근저당은. 자, 어떤 특징이냐. 근저당은 담보가 특성이라는 게 있어.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이 담보물건의 이 특성 4가지가 있어. 담보자만 들어가면 4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수반성이라는 것이 있다. 세 번째는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는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 전부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 4가지 공통점이야. 담보 그러면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 4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다 기초강의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또 하면 안 되겠니?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다른 이게 여러분들 공시법이나 중개사법 이런 거랑 될 게 아니야. 민법이나 공법은 한번 지나간 얘기는 다시 하기가 힘들어. 범위가 워낙 많아서. 응?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강의 담보물건 가면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어. 부정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담보자든 담보물건은 양도담보건, 매도담보건, 저당이건, 하다못해 유치권이건, 질권이건, 동산담보든 질권이건, 담보자만들은 부정성이, 전세금도 부정성이 있어, 전세금도. 부정성이라는 말은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건도 존재하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갚아버리면, 돈을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되는 거다.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부정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근저당은 이 부정성을 따라가지 않아. 이 근자를 붙여버리면 이 부정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을 근저당 부정성의 완화 내지는 부정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안 따라가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근자가 붙는 근저당이에요. 자 보세요. 받을 돈이 존재할 때만 담보가 살아있는 거야. 또 돈이 받을 돈이 빵원이라면 담보가 함께 소멸되는 거야. 근데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결상 2025년이라 정해놓으면요. 순간적으로 갚을 돈이 0원,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 소멸하지 않아. 무조건 결상이 살아있는 거야. 갚을 돈이 없더라도 결상이 2025년 정했다면 이게 증감 변동하다가 갚을 돈이 0원이 됐더라도 근저당 소멸하지 않고 결상기 정한 시간에 무조건 살아있는 저당이 되는 거야. 이 부정성 안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근저당이에요. 근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자는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근저당, 근질권, 근담보등기, 근양도담보, 근매도 뭐든 다 근자 붙일 수 있어. 근자가 붙어버리면 이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부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자는 약정담보. 약정담보 물건에는 근자가 붙어버리면 다 부정성을 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라 근질권, 근담보등기, 근양도담보. 어떤 사람은 근전세금도 있다고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약정담보자는 다 근자 붙일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 근자 못 붙이는 거 뭐예요? 근유치권이란 말은 없어.
법정담보제도는 부정성이 엄격해. 절대 완화시킬 수 없어. 이건 못 쓰는 용어야. 근저당뿐 아니라 다 근자 붙일 수 있다. 근자가 붙어버리면 부정성 안 따라하는 거다. 근질권도 있고 근담보등기도 있고 근양담보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근 못 붙이는 거. 근유치권이란 말은 없어요. 완화가 안 돼, 이거는. 잘 따라하는 건데. 그냥 근저 언제 잡는 거냐. 근저당은 이거죠. 두 사람 사이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첫째,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을 거. 이게 있어야 돼. 두 사람 사이에 일단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을 거. 이게 전제돼야 되고, 플러스. 계속 거래 관계가 있다면 채권 채무가 고정이 안 되고, 그 채권 채무가 장래를 향해서 이것이 채권 채무가 고정이 안 되고 증강 변동이에요.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이 다음에 얼마 될지 몰라. 이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갚기로 하고 잡는 것이 바로 근저당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어야 돼. 응? 예를 들면 대리점 계약. 잘 봐보세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주유소래, 주유소. 그래서 뭐 S-오일, 뭐 현대뱅크, 뭐 여러 군데 있잖아. 뭐 SK 주유소. 그래서 외상으로 나를 얼마를 줄 것이냐. 어디 제일 유리한 쪽을 제시하는데 내가 주유소 계약 맺으려고 그래. S-오일에서 나한테 3억까지는 외상 기름을 주겠다는 거야. 외상 주겠다. 딴 데는 다 1억씩밖에 안 주겠대. 좋다 그러면 나는 대리점 계약, 주유소 대리점 계약 맺자. 맺는데 SK에서 그래요. S-오일에서 그래요. 아, 내가 3억까지 외상을 주는데 네가 돈도 못 갖고 주유소 망해버리면 나 돈 어디서 받니? 그러니까 니네 주유소 부지에다가 근저당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 3억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 5천이라고 적어달라. 그래서 내가 3억까지 얼마지 외상 줄게. 그래서 근저당을 채권 최고 3억 5천 근저당을 잡았어요. 그럼 그 3억에서는요. 처음에 5천 받아왔어. 외상으로. 근데 이번에 3천 갚았어. 2천 남았죠? 그럼 이게 일반전을 잡으면요. 등기소 가서 5천이라고 적었다가 변경돼 2천을 고쳤다가 이걸 다 결제해버렸어. 빵원이야? 그럼 그 자동화 또 다시 말소시켰다가 다시 예상 또 5천 받으면 또 5천 또 설정했다가 이 직원 한 명 등기소 붙어 살아야 돼. 맨날 변경 설정의 말씀 맨날 해야 돼. 너무나 번거로운 거야. 3억 5천 범위 내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그냥 관계없이 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다 갚아 영원 빵원이 되더라도 그 근저당 소멸되는 거 아니야. 말소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결상이 정한 날이 2023년이야. 그날 밀린 외상대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확정 외상대금을 안 주면 그때는 경매하기로 하자. 이런 편성을 준 것이 바로 근저당이야. 이게 있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이 채권 채무 고정이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잡으면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맨날 변경 액수 맨날 고쳐놔야 돼. 등기소 가서. 너무 번거롭잖아요. 결상이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관계없고 딱 확정기에 안 갚는 돈이 얼마 확정될지 몰라도 그 확정을 안 갚으면 경매하기로 하자. 이런 편성 중에 근저당이다. 이 두 단어 나와줘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거 증거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근저당 설정할 때 필요적 지상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적 지상. 근저당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도 사실할 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요. 모든 근저당 느끼는 때 반드시 기재될 것은 세 가지야. 이 세 가지가 빠진 근저당 느끼는 없어요. 모든 근저당 느끼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적혀야 돼. 채권 최고액. 시험 문제는 이거지 이거. 결론이 이거지. 이와 관련되는 대원 판례를 줄줄줄 나와줘야지. 꼭 채권 최고액이 기재돼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 누가 채무자라는 거. 채무자 표시,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근저당인 취지. 이걸 기재해줘야 돼. 근저당인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신청할 때 근저당인 취지. 이 세 가지가 기재돼야지만 등기를 받아줘요. 필요적 기사항은요. 등기법에서 뭐로 배웠어요?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사항은 하나도 누락되면 등기가 각하되는 거야. 꼭 있어야 돼. 그래야 등기를 받아줘요. 그런데 언제 확정된 금액 안 갚으면 경매하기로 하자. 이 결상기라 불러, 결상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 결상이 확정된 금액, 이 결상기라 부르기도 하고 확정기라 부르기도 해요. 확정기. 또 이거 뭐라 부르나? 존속기라 부르요.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이거는
꼭 있어야 하는 기재사항이 아니야. 이건 임시적 사항이야. 있다면 기재하고 없다면 기재하지 좋아. 결상 2024년 언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야. 꼭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하지만 이건 꼭 있어야 돼요. 결상기는 임시적 사항. 있다면 기재하고 없다면 기재하지 않고. 없어 기재 안 돼 있어. 주유소 부지인데 근저항 설정기 누가 SK 본사가 채권자 3억 5천 언제 결상기인지가 기재가 안 돼 있어. 안 돼도 되는 거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날짜가 없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그 S51과 이 주유소 계약 맺은 사람이 그 대리점 계약이 종료하는 날, 기름 그 공급 계약이 종료하는 날, 그날이 결상기 되는 거야. 날짜 기재되지 않았다면 기본 거래 관계가 해제되거나 종료한 날이 바로 결상기다. 그때 안 갚으면 경매하면 되는 거야. 적었다면 날짜 적은 날이 결상기 되는 거고. 임시적이도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근장 떼어보면 채권 최고일액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채권 최고액이 3억 5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등기부야, 등기부에. 3억 5천이라고 근장기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토지 등기부인데 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근장 설정기 채권이 3억 5천 누가 그 설정자는 S51이 잡아놨다 칩시다. 그럼 등기에 기재된 이 3억 5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이제 묻는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3억 5천이. 자, 이제 적어볼게요. 적고 체크해드릴게요. 교과서 체크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등기 기재되어 있는 채권채 3억 5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첫째, 이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너무너무 유명해.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맞아요.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 한도액은 의미하나 그렇지만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에 배야 돼.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중요한 수고들은 입에 줄줄 나와야 돼.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 한도는 의미하나. 그러나 판례가, 다 판례들이에요. 책임의 한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냐. 책임의 한도 의미한다면 틀려. 그래요. 재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맞고 틀리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변제란 언제 쓰는 거야? 우선 변제권. 이 근장자본 목적을 경매됐어요. 경락대금이 나와서 경락대금이 그 경락대금에서 얼마 이상은 절대 못 받아가. 3억 5천 이상 못 받아. 왜 이런 문제야? 이게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외상을 주다 보니까 실제 채무는 실제 받을 돈은 이게 5억이 됐어. 5억이. 어떻게 더 이걸 초과했어. 실제 외상 때문에 5억이야. 주다 보니까 많이 주게 됐어. 근데 등기부에 3억 5천이 돼 있어. 자, 경매 들어가면 경락대금에서 5억을 배당받아요? 3억 5천 받아요? 3억 5천 이상은 안 주잖아, 절대. 초과하는 거 다 안 주잖아요. 우선 변제 한도치는 어디까지야? 딱 여기까지야. 초과하는 전액을 배당해 줄 수는 없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 또는 물상보증이 있을 수 있어. 물상보증인이 잡아준 거야. 야, 내가 대리점 계약 맺어야 되는데 근저당 잡히라는데 내 근저당 잡힐 땅이 없으면 네 땅을 잡아줘. 딱 3억 5천까지만 잡을게.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나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 볼 때는 얼마 이상 받아가면 안 돼. 3억 5천 받아가면 이상하면 안 돼. 실제 초과한 채무 전액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 보는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이 금액인데 안 갚으니까 경매 들어왔어. 쫓아가서 채무자가 저기 3억 5천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시켜줘. 얼마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초과하는 전액을 갚아야 되는 거지. 3억 5천까지 갚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액을 변제해야지만 경매 취하해 주는 거지. 등기에 기재된 3억 5천까지는 갚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채무자 자신이 변제할 때는 얼마를 변제하여야? 초과하는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데 경매 들어왔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물상보증이 있을 때는 경락 때문에 얼마 이상 받아면 안 된다? 3억 5천 이상 받아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얘는 5억 전액을 변제해야 돼. 변제할 책임 있는 거지. 3억 5천까지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채무자는. 이걸 전액을 갚아야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후순위
후순위 권리자가 또는 물상보증인이 이대로 경매당하면 날아가잖아. 경락되는 순간 소유권 날아가잖아요. 쫓아가서 야 S51 본사 내 대신 갚을게. 내 제가 갚아줄 테니까 경매 취하해. 그러니까 얘들이 대의변제한다. 대신 갚아주는 거야. 대의변제할 때는 얼마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야? 3억 5천까지만 대의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초과하는 실제 채무, 전액을 대의변제 의무는 없어요. 왜? 어차피 경매 들어가면 얼마 이상 못 받아가요? 3억 5천 이상 못 받아가잖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 5천까지만 대변제하면 경매 취하고 근저당 말소시켜줘야지. 5억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나 말소 못 시키고 경매 취하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이런 애들이 대변제할 때는 얼마까지만 대변제하면 말소시킬 수 있다? 3억 5천까지만. 자 자신이 갚을 때는 얼마를 갚아야? 전액을 변제해야. 이게 편하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게요. 그래서 채권 책임 우선배 한다고 의미하기 때문에 후순위가 물성 대변제할 때는 초과하는 전액을 대변제하지 않아도 3억 5천까지만 대변제하면 경매 취하실 수 있고 근저당 말소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대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얘는 전액을. 두 번째, 채권 취고액에는 여기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이 3억 5천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대금에서 이자 포함해서 얼마 이상 못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3억 5천 이상은 못 받는 거야. 이게 이자 포함된 금액이야. 5천. 따라서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 이 한한다는 제한은 근저당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채권채 3억 5천만 초과하지 않으면 연체로 5년치, 10년치 다 받을 수 있어. 그 대신 3억 5천 초과하면 원금도 못 받아, 그 대신.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1억 담보대출 해주면 일반 자동을 잡으면 1억이라 기재해놔야 돼. 거기다 등기부에다가. 근데 보통 무슨 자동 잡아요? 담보대출. 근저당 잡아요. 근저당 잡을 때 빌려 쓰는 금액보다 증액시켜버린 애들 한 30%. 1억 대출받 1억 3천, 1억 4천이 적어놔요. 뭐 받으려고? 1억 4천만 초과하지 않으면 경락 때문에 지연이자 10년치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1억 4천을 초과하면 원금도 못 받아, 그 대신. 걔들이 원금 이상 대출해주지 않잖아. 그럼 걔들이 근저당 잡는 이유가 뭐야? 일반 자동을 잡아버리면 경락대금에서 은행들은 지연이자 1년까지 못 받아, 연체료는. 근데 근저당 잡아놓으면 1억 3천만 초과하지 않으면 10년치건 100년치건 다 받는단 말이야, 지연이자를. 이자가 포함된 개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자 1년간 배당받으라는 것은 근저당이 적용이 없다 그러는 거야. 이것만 초과하지 않으면 10년치도 받을 수 있어, 지연이자. 한한단 제한은 없다.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근저당 잡는 거야. 이거 다 받아 처먹으려고, 경락대금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근저당에서는 이자를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이자를 등기한다는 말이 없어요. 채권 3억 5천, 여기 이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는 연립 몇 프로 이걸 등기하지 않아요. 이자를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두 가지. 그렇지만 채권채 3억 5천에는 이자는 포함하지만 경매 실행비용은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다. 이건 포함된 게 아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감정평가 비용 산납하고 등록 납부한 게 200만 원이야. 그 200만 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억 5천을 초과하더라도 경매 신청 따로 들어갔던 200만 원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포함됐다 그러면요. 그 200을 포함해서 3억 5천 넘으면 200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진 않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 실행만 따로 받을 수 있다.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안 돼 있기 때문에 3억 5천을 초과하더라도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간 비용은 3억 5천 초과하더라도 따로 저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야. 이 세 문장. 몇 번 연습할 거야. 이따 체크해드리고 이 다음에 요약 정리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일괄적으로 쭉쭉 다시 정리를 해요. 근데 저는 지문들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증감 변동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확정이 된다고. 확정이 어떻게 될까? 일단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면 정했어?
딱 2년마다 결산하기로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결산기를 등기부에 2023년 뭐 5월 1일 그러면요. 결산기 도래했어. 결산 도래하면 전 액수 확정돼야죠. 결산기 도래. 그럼 존속기간에 만료. 정했다면 이게 이제 확정되는 시기야. 정하지 않았어. 등기 떼어보면 오르락 내리락 증감 변동하다가 언제 확정될 것이냐. 결산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너와 나 사이에 기본적인 거래관계가 대리점 같은 거래관계가 뭐 하는 날? 종료. 종료하는 날이 결산되는 거지. 결산. 이제 대리점기가 끝냈어. 그런데 확정된 금액 안 갚으면 경매하는 거죠. 또는 이 기본 거래관계를 해체한다. 해체해서 끝내버렸어. 이해되시죠?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다 확정되는 거야. 이런 게. 뭐 아니면 또 뭐 얘가 회사인데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이번에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한테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잖아.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법인이 해산 등기가 됐다. 이게 망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다 종료되는 거야. 확정되는 거야. 자, 확정되면 첫째. 증감 변동가 드디어 확정됐어. 이런 식으로 확정된 거야. 이게 확정됐어요. 확정돼 버리면 이제는 이꼴 일반 보통 그냥 저당권과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확정된 금액이 딱 나왔어. 3억 5천이야 꼭 3억 5천은 아니잖아. 3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3억 1천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좀 딱 일반 저당권으로 변하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는 부정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제는 또 확정됐어. 확정되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근저당은요, 확정이 안 되면 경매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첫 문제가 근저당은 오르락내리락 증감 변동하다가 확정되어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이것도 맞아요. 경매 딱 집어서 확정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서 양식이 있어. 그것도 적어야 돼. 경매 신청 양식이. 또 하나는 확정된 채권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어. 거기다 액수를 딱 적어야 돼. 이게 3억 5천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금액은 2억 7,800입니다. 이 확정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매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두 장을 써야 돼. 경매 신청서 하나, 확정된 채권 신고서 한 장. 거기다 액수를 딱 적어야 돼. 그래야지 경매를 받아줘요. 그래서 확정 경매 신청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한번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원금 채권은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동하면 안 되는 거야. 3억 5천에 돼 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2억 8,700입니다. 라고 신고했어. 그럼 그거보다 한 푼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증감 변동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증감 변동하더라도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고 확정된 이후에 증감 변동 원본 채권은 더 이상 추정할 수 없다. 이건 더 이상 변하면 안 돼.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도 이자 채권은 계속 발생하는 거야. 이자는 계속 불어가는 거야. 3, 5천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불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날은 2억 8,700으로 확정된 금액을 딱 집어넣었어. 경락이 1년이 걸렸네? 그러니까 1년치 이자는 계속 붙어가는 거야. 이자는. 새로운 원금 채권이 증감 변동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 경락이 2년 만에 되면 2년치, 6개월 만에 되면 6개월치 계속 붙는 거야. 이자 채권은 계속 발생되는 거다. 이것까지 증감 변동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또 확정되었다가 별 얘기 다예요. 한번 확정되었어. 이게 이제 2억 7,500 신고했어. 경매 신청했어. 확정되어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받아줘야지. 경매 받아줬어. 그런데 채무자 쫓아와서 돈 갚을 때니까 딱 한 달만 여유를 줘. 2달만 여유를 줘. 이대로 경매 주유소 부지 경매해버리면 너도 대리점 하나 없어지는 거고 나도 헐값에 경매당하면 나도 손해니까 내가 갚을게. 딱 2개월만 말밀 줘. 그래서 너 2개월도 꼭 갚아야 돼. 다 경매를 취하했어. 채권자가. 갚아요? 안 갚아요? 다 하시는구나. 다 알아. 어떻게 우리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다시 재경매 신청했어. 또 재경매 신청 와중에 외상을 더 줬네. 또 2천만 원어치를 더 줬어. 그래서 내가 최초 경매할 때 받을 금액 3억 7,500이었는데 다시 6개월 뒤에는
3억 9,500이 된 거야, 이게. 그러면 최초의 저기 확정 금액, 이거 확정 금액을 재경매할 때 다시 이걸 변경하거나 2천만 올리거나 또는 번복하는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최초 확정된 금액은 재경매 신청하더라도 이 금액 그대로 갖고 와야지. 다시는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없어요. 한번 확정되면 끝난 거야. 1년 뒤 재경매 신청하더라도 이 금액 신청해야 돼. 한번 확정된 금액은 경매 취하했다가 재경매하더라도 변경시키거나 그 금액을 번복할 수 없다. 하나만 더 보면 돼. 하나만 더 보면. 맨날 이 지문이야. 이게 또 많아 지금. 그런데 줄줄 나와야 돼요. 여기. 이게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등을 떼어봤더니 토지 느낌인데 1번 근저당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은 3억. 누가 A가 2번 근저당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 2억. 누가 B가 여기 잡았어. B가.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 근저당이 있는 거야. 1번 근저당 결산기가 좀 남았어요. 결산기가 뭐 2023년까지야. 근데 결산기가 2020년 2월 1일인데 이날 확정되면 안 갚네? 물론 2억 범위 내에서 진짜 이게 보통 실제보다 많이 증액해서 써놓으니까 갚을 돈 1억 7천인데 이걸 안 갚는 거야. 그래서 얘가 2020년 9월 1일 날 경매를 신청했어. 경매 신청하는 날 이 금액 확정되자 경매 안 받아줘요. 자기는 확정되는 거야, 이제. 경매 신청 확정되면 다시는 이 금액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경매지 말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이 근저당권자는 얘가 경매 신청은 9월 1일 날 이날에 확정되는 게 아니야. 선순위는 언제까지 증가면도할 수 있냐. 이건 초과자는 뭐냐. 얘는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이 완납 들어올 때까지 증가면도해도 돼요. 네가 경매 신청했는데 내가 왜 확정이 돼요? 내가 아직 날짜 남았는데.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자기 자신은 이제 확정되어서 다시는 오락내락하면 안 돼. 저 1억 7천원. 하지만 후순위 경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날 그 액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이 되어서 경락도 완납 들어올 때까지 3억 초과자는 범위에서 증감 변동할 수 있다. 선순위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 그때까지는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이건 외우는 거야. 지금 내가 판례들을 다 소개한 거야. 무슨 논리가 아니다, 여기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467조 3번 근저당의 효력. 별표 2개 치세요. 2개. 별표 2개 치세요. 근저 효력. 자, 거기서 사례 접근으로 재는 쟁점 뽀개지지도 않아, 사실은. 어려워서. 뽀개기. 이 별표 2개. 이거 읽으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큰 글씨 있어요. 468조 2번 밑줄. 근저당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담보한다. 이것도 별표. 3번에 채무 확정 시기는 결산기 토래, 기본계약 해지, 경매 신청. 읽어야 돼. 그 핵심 판례까지. 그 다음에 그 4번. 채무 확정의 효과. 별표 2개.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 2페이지만에 걸쳐 있는 게 다 쓴 거야, 내가. 한자도 안 빼놓고.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들다면 핸드폰에 찍어 놓든가 뭘 해서 교과서 이 문장들이 어딨나 찾아서 다 형업에 걸어놓는 거. 그게 복습이다. 그래서 전부를 복습할 수 없으면 우리가 별표 3개 친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가능한 별표 2개 친 부분만이라도 필기한 거를 다시 한번 또 동강 들은 걸 듣고 높여 놓고 찾아서 그 부분만 체크하면 우리 교과서를 한 5분의 1만 읽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주면 이 다음에 기본서 좀 읽어야 돼. 황당해 죽겠어. 이걸 어떻게 읽어 600페이지로. 7월달 됐는데 마음이 흔들리네. 내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래요? 맨날 기초가 약하대,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고등학교 때 기초가 약하대. 그래서 수학을 못 따라간대. 중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산수가 약하대, 수학이. 맨날 기초가 약하대. 지금 기초 배우는 거야, 걔들 다. 공부 못하는 핑계는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가 부족한 게 뭐냐? 7월 8월 가면 좀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막 머릿속 뒤 엉키고 막 들은 얘기 많은데 막 실타래가 막 엉킬 것 같아. 그냥 교과서 읽어야 선생님들이 그래. 그럼 기본서 좀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를. 읽다가 포기하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해놓으면 체크한 부분만 보는 거야. 별표 3개, 2개.
그런 부분만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교과서 양을 줄여놔야 돼. 평소 복습할 때는 별별 3개 치면 2개 치면만 복습하세요. 이런 부분은 다 현관앞에 거놓으셔야 돼. 넘기시면 470페이지에 근자 변경의 소멸은 X표 치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계약 총론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계약법은 정말 쉬워요. 계약법은 어려운데 2군데밖에 없어. 계약법은 정말 쉬워. 배우기도 쉽고 문제도 쉬워. 문제도. 계약법 제일 좋아요.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